사마천의 사기. 흉노전.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산다. 흉노. 흉노의 역사가 이렇게 길고 오래고 나중에 유럽의 훈족이 되었다는 얘기까지. 흉노전에 대한 설명. 흉노전은 흉노족과 중국 관계를 기술한 전문이다. 흉노를 어떻게 방어했는가의 문제는 전국시대 이래 중국에 있어서 가장 큰 국가 대사 중에 하나였고, 기실, 진시황의 만리장성도 역시 흉노를 방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중국 역사상 이러한 강적 흉노를 격파하고 그들을 중국으로부터, 아니 아시아 대륙으로부터 추방시킨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곧 한의 무제다. 실로 대흉노 전쟁이야말로 한무제 일생의 가장 커다란 대사였다. 한무제가 재위한 44년 동안은 한나라와 흉노 사이에 시종 전쟁, 휴전 이것이 반복됐고 전쟁 시기가 오히려 휴전 시기보다 많았던 때였다. 사마천 자신이 흉노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항복한 이릉장군을 변호하다가 궁형을 당할 만큼 흉노와 운명적인 관계에 있었던 본인이 남다른 심회로 그 발분의 필치를 담아냈다고 할 것이다. 특히 흉노에 항복한 이릉장군을 변호하다가 이광리 장군을 비판한 것으로 비춰져 궁형에 처하게 한 원인이 되었던 바로 그 이광리 장군. 하지만 그 이광리 장군 역시 결국 흉노에 항복한 사실을 흉노전의 마지막 부분으로 장식함으로써 자신의 견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끝부분에 살짝 한두 줄로 나오는 이광리 장군. 또한 본문은 흉노의 풍습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마치 한편의 풍속화와도 같은 문헌 사료로서의 가치도 매우 높아 사기 중에서도 아주 명편으로 꼽히고 있다. 흉노의 풍습. 아내가 이제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가 자연스럽게 짓도록, 다음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풍습 같은 것도 나옵니다. 흉노의 역사. 흉노의 시조는 하우씨의 후대로서 순유라고 칭해진다. 당과 우, 2대 이전의 산융, 험륜, 훈육 등의 부족은 중국 변경에 기거하면서 목축 활동에 따라 거주지를 바꾸었다. 그들이 키우는 가축은 주로 말과 소와 양이었고 낙타와 나귀와 노새와 벗의, 도도, 탄하 등이 그곳의 특산이었다. 양마, 야생마 이런 걸 말한답니다. 그들은 물과 풀을 찾아 흉노가 거주하였기 때문에 성곽이나 일정한 주거지도 없었고 또한 농업 경작에 종사하지 않았다. 다만 부족 수령은 각자 분봉된 영지가 있었다. 문자나 서가는 없고 말로써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약속했다. 어린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곧 양의 등을 타고 활쏘기를 연습하여 새나 쥐를 잡았고 조금 크면 여우나 토끼를 사냥하여 먹을 것으로 삼았다. 그들은 평상시에는 새나 짐승을 사냥하는 것을 생계로 하였고 전쟁이 발생하면 모두 전투에 참여했다. 호전적인 그들의 타고난 천성이었다. 그들의 먼 거리에 사용하는 무기는 활과 살이었고 단거리에 사용하는 무기는 칼과 짧은 창이었다. 싸움이 유리할 때는 계속 진공하고 불리하면 곧 후퇴하는데 도망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읽어요? 후퇴하였는데 도망치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이익을 보면 앞을 다투어 예의 따위는 고려하지 않았다. 흉노는 군왕이야 모두 가축의 고기를 주식으로 하고 그 가축의 가죽으로 옷을 해입고 그 털을 몸에 걸쳤다. 젊고 건강한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노약자들은 다른 사람이 먹던 남긴 음식을 먹었다. 건장한 사람을 중히 여기고 노약자들은 경시했다.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그 후처를 아내로 맡고 형제가 죽으면 그 가족이 죽은 자의 처를 자기의 처로 삼았다. 그곳 풍속에서는 모두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이라든가 자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다. 하왕조가 쇠락하자 공류는 직관, 즉 농관의 직무를 잃고 서용의 풍속을 개혁하였으며 빈의 성읍을 건설했다. 300여 년 뒤에는 융적이 고공담보를 공격하자 그는 기산 아래로 달아났다. 빈의 백성들이 담보를 따라와 기산 아래에 정주하고 주나라를 세웠다. 100여 년 뒤에 주의 서백창이 견희씨를 정벌했다. 10여 년이나 지나 무왕은 주왕을 토벌하고 나급에 성읍을 지은 뒤 다시 풍호에서 살았다. 그는 융이를 경수와 낙수 북쪽으로 추방시켰고 그들로 하여금 시간에 맞춰 조공을 바치도록 했고 그것을 황복이라고 불렀다. 황복이란 변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뜻으로 왕의 땅으로부터 2500리 떨어진 곳이다. 또 200여 년이 흘러 주왕조가 쇠락했다. 그러나 모광은 여전히 견융족을 공격하여 단지 4마리의 흰 늑대와 4마리의 흰 사슴만을 잡은 채 회군했다. 4마리의 흰 늑대와 4마리의 흰 사슴. 말 멋진 것 같으네요. 갑자기 이런 시적인 말이 왜 나오나. 이때부터 황복에서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 이때 주나라는 보형은 상서에는 여형으로 또 칭해지고 있음. 보형, 여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률 조문을 제정했다. 모광 이후 200여 년이 지나 주의 유왕은 포사를 총애한 까닭으로 인하여 신후에게 죄를 지었다. 신후는 화가 나서 견융과 동맹을 맺고 주 유왕을 여산 아래서 죽였고 주나라의 초호를 점령하고 아울러 경수와 위수 일대를 손에 넣고는 늘 중국을 침범하면서 괴롭혔다. 진의 양공이 군대를 일으켜 주나라를 구원했다. 주의 평왕은 풍호를 떠나 동쪽 나급으로 도읍을 옮겼다. 진의 양공은 견융을 토벌하고 기산에 이르러 비로소 제후로 봉해지기 시작했다. 그 65년 뒤에 산융이 융이나 흉노나 전부 다 중국에서 볼 때 오랑캐들이라고 하죠. 65년 뒤에 산융이 연나라를 넘어 제나라를 공격했다. 제의 희공이 산융과 제나라 교회에서 싸웠다. 44년 뒤에 산융이 다시 연나라를 공격했고 연나라는 곧 제나라의 위급함을 알려 제환공이 출병하여 산융을 토벌하고 폐주시켰다. 20여 년이 지난 뒤 융적이 나급으로 쳐들어와 주양왕을 공격하였다. 양왕은 정나라의 범읍으로 달아났다. 그 전에 주의 양왕은 정나라를 공격하려고 융적의 추장 딸을 맞아 왕으로 앉힌 다음 융적의 군사와 함께 정나라를 공격했다. 그런데 얼마지 않아 양왕은 적후를 패하였고 적후는 왕을 원망하였다. 당시 양왕의 계모인 해후에게는 자대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해후는 그 아들 자대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하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해후는 적후와 자대와 함께 몰래 융적과 내통하고 그들에게 성문을 열어주었다. 융적은 도성으로 쳐들어와 양왕을 내쫓고 자대를 천자로 세웠다. 그리하여 융적은 육헌에 옮겨와 살면서 동쪽으로는 위나라와 접경하고 자주 중국을 침략하여 약탈했다. 이 때문에 주의 양왕은 도성 밖에서 강제로 4년을 살아야 했는데 그는 사신을 진나라로 보내 지원을 요청했다. 진의 문공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폐업을 세우고자 하여 군사를 일으켜 융적을 토벌하고 자대를 주살한 뒤 양왕을 맞아 나급에 살게 했다.
당시 진과 진나라가 강국이었다. 진의 문공이 토벌한 용적은 하서의 은수와 낙수 일대에 살며 적적과 백적으로 나누어졌다. 진의 목공은 유효를 얻어 모신으로 삼았고 서융의 팔국은 모두 진나라에 복종했다. 이로부터 감숙의 서쪽에는 면저, 곤융, 적, 원 등의 융족이 있었고 기산, 양수, 경수, 철수 북쪽에는 의거, 대려, 오지, 구현 등의 융족이 있었다. 그리고 진나라 북쪽에는 임호와 누번 등의 융족이 있었고 연나라 북쪽에는 동호와 산융이 있었다. 그들은 분산되어 산과 평원에 거주했고 모두 자기의 수령이 있었다. 항상 함께 집단으로 거주하여 융족은 100여 개 파가 되어 있었는데 다만 하나로 통일되지 못했다. 이로부터 100여 년 뒤 진도공은 위강을 융적의 사신으로 보내어 화친을 맺고 융적의 군장 역시 진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진왕을 아련했다. 또다시 100여 년이 흘러 조양자가 군사를 파견하여 구주산을 넘어 대나라를 공격하여 병합하고 호와 맥을 위협하였다. 맥의 설명은 원문에는 학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맥과 학은 같이 사용되었다. 맥 쪽은 고구려 계통으로 알려져 있다. 호와 맥을 위협하였다. 누가? 조양지가. 훗날 조양자는 한과 위와 함께 지백을 멸하고 진나라를 나누었다. 그리하여 조나라는 대와 구주산 북쪽을 보유하고 위나라는 하서와 상군을 차지하여 융과 대치하게 되었다. 뒷날 의거국의 융족이 성곽을 쌓아 그 강토를 방어했다. 진나라는 부단히 의거의 땅에 잠식하여 진해왕 때 의거국의 25개 성을 점령했다. 또 진해왕이 위나라를 침공하자 위나라는 서하와 상군의 커다란 영토를 떼어내 진나라에 바쳤다. 진해 소왕 때 의거의 융왕이 소왕의 어머니인 선태후와 사통하여 두 아들을 낳았다. 선태후는 계책을 써서 의거의 융왕을 유인하고 감천에서 그를 죽였으며 군사를 파견하여 의거를 멸하였다. 이로부터 진나라 영토는 농서와 북지, 상군까지 넓어졌고 만리장성을 쌓아서 흉노를 방어하게 되었다. 이 무렵 조나라의 무령왕은 조나라의 풍속을 개혁하여 흉노에 어디까지 읽었지? 이 무렵 조나라의 무령왕은 조나라의 풍속을 개혁하여 흉노에 호복을 입고 말 타고 활 쏘는 것을 배워서 북쪽으로 임호와 누번을 격파하였다. 조나라도 장성을 쌓아 대에서 음산을 거쳐 고골까지 관세로 삼았다. 이와 함께 운중과 안문과 대 등의 3개의 군을 설치했다. 이후 연나라의 현장 진계는 동호에서 인질로 있으면서 동호의 후한 신임을 받았다. 진계가 연나라로 돌아온 뒤 군대를 이끌고 동호를 습격하여 폐주시켰는데 동호는 천열이나 후퇴했다. 형가와 함께 진원과 정을 암살하러 갔던 진무왕은 진계의 손자다. 연나라 역시 조항에서 양평에 이르는 장성을 쌓고 여러 군대 설치하여 흉노를 방어했다. 이 무렵 중국에는 전국 7흥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연, 조, 진 세 나라가 흉노와
접경하고 있었다. 조나라 장군 이목이 지키는 동안 흉노는 감히 조나라 변경을 침입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훗날 진나라가 육국을 멸망시키고 시황제는 몽염에게 10만 명의 군사를 주어 흉노를 공격하도록 하여 황하 이남의 토지를 모두 수복했다. 진나라는 황하를 따라 관세를 쌓아 황하에 이어지는 총 44곳의 성을 수축하고 죄수들을 징발하여 변경을 지키도록 하였다. 또 구원에서 운양까지 길을 뚫고 변경의 산과 험준한 계곡을 다듬고 수축하여 임조에서 요동에 이르기까지 총 10,000여리의 장성을 축하였다. 다음, 흉노 역사에 아주 뛰어난 걸출한 영웅인 묵돌선우. 흉노는 뭐 황제 이런 이름 대신 선우라는 이름을 쓴 것 같습니다. 당시 동호는 강국이었고 월지 역시 흥성했다. 흉노의 선우는 그때 선우는 이름이 두만이었다. 두만은 진나라의 군사적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북쪽으로 옮겨갔다. 10여 년 뒤 몽염이 죽고 제후들이 모두 진나라를 배반하여 중원에 소란이 발생했다. 진나라가 변경을 지키기 위해 보냈던 죄수들도 모두 떠나갔다. 흉노는 숨쉴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점차 황하 이남의 땅을 잠식하고 이전과 같은 곳에서 중국과 대치하였다. 두만 선우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 이름은 묵돌이야. 묵돌이라는 태자가 있었다. 훗날 두만이 총애하는 알씨가 또 아들을 낳았다. 두만은 묵돌을 패하고 대신 알씨 부인이 낳은 아들을 태자로 세우려고 생각하고 묵돌을 월지에 인질로 보냈다. 그리고는 묵돌이 월지로 가서 인질이 된 후 두만은 곧바로 월지를 공격했다. 묵돌을 죽이려는 생각이네. 흉노의 침입을 받은 월지는 묵돌을 살해하고자 했는데 그러나 묵돌은 좋은 말을 훔쳐 그 말을 타고 흉노로 도망쳐왔다. 두만은 아들이 매우 용감하다고 생각해서 1만기의 기병을 통솔하도록 명했다. 아버지는 두만, 아들은 묵돌. 아들의 마음속에는 나를 인질로 보내놓고 거기를 치러 오다니 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이 있었겠네. 묵돌은 일종의 소리나는 화살을 만들게 하는 한편 그의 기병들에게 활 쏘는 법을 가르치며 내가 소리나는 화살을 쏘거든 너희들은 계속 내가 쏜 표적에 활을 쏘아라. 따르지 않는다는 목을 베겠다. 라고 명령하고는 정군을 이끌고 사냥을 나갔다. 묵돌은 소리나는 화살로 새나 짐승을 쏘아 마치고는 자기의 명에 따르지 않는 자는 그 자리에서 목을 베었다. 그러더니 묵돌은 이번에는 자기의 애마를 향해 화살을 날렸다. 그러자 부하 가운데는 멈칫하며 묵돌이 사랑하는 말에게 화살 날리기를 망설이는 자가 있었다. 그때도 묵돌은 즉석에서 그들을 베어버렸다. 얼마쯤 지나 묵돌은 소리나는 화살로 자기가 총애하는 애첩을 쏘았다. 주위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 감히 화살을 쏘지 못했다. 묵돌은 역시 그들의 목을 베었다. 얼마가 지나 묵돌은 또다시 사냥을 나갔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버지 두만이 사랑하는 말을 쏘았다. 그러자 이제 부하들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를 따랐다. 묵돌은 이로써 부하 전원이 자신의 명령대로 움직여 자신에게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는 곧장 아버지 두만 선우를 따라 사냥을 나가서 두만을 향해 소리나는 화살을 날렸다. 그러자 그의 곁을 따르던 부하들은 묵돌의 화살을 따라 일제히 화살을 날려보냈다. 누구에게? 두만 선우에게. 두만은 이렇게 하여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였고 말았다. 묵돌은 이어서 계모와 이복 형제와 복종하지 않는 중신들을 모조리 죽이고 스스로 선우의 자리에 즉위했다. 묵돌이 선우에 즉위할 무렵 동호종의 세력은 매우 강성했다. 묵돌이 아버지 두만을 죽이고 선우 자리를 빼앗았다는 소식은 바로 동호왕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자 동호왕은 사자를 보내 죽은 두만이 애지중지하던 천리마를 양도하라고 요구했다. 묵돌이 측근과 의논했는데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천리마는 우리 흉노의 보배이오니 거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묵돌은 한 마리 말을 아끼기 위해 이웃나라와의 우위를 저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라며 동호의 요구에 응했다. 묵돌이 자기들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한 동호는 얼마 후에 다시 사자를 보냈다. 이번에는 묵돌의 부인 중 한 명을 달라는 요구였다. 묵돌이 측근에게 의논하자 이번에도 그들은 모두 성을 냈다. 동호 사람들은 도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부인까지 요구하다니. 부디 공격명령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러자 묵돌은 이웃나라에게 어찌 계집 하나를 아낀다는 말인가? 라면서 자기가 총애하는 부인 한 명을 동호에게 보냈자 그러자 동호는 더욱더 교만해지더니 이윽고 흉노의 국경을 마구 침범하기 시작했다. 당시에 흉노와 동호의 중간에는 천여리에 걸쳐 사람이 사는 집 한 채 없는 불모의 황무지가 펼쳐져 있었다. 동호는 묵돌에게 사자를 파견하며 통고했다. 그대들 흉노와 우리나라에 경계가 되어 있는 황무지는 그대들 흉노는 갈 수 없는 곳으로서 나는 그것을 얻기를 원한다. 묵돌은 또다시 측근들과 의논했다. 요때 묵돌 되게 이상해. 그러자 몇몇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어차피 그곳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입니다. 줘도 되고 안 줘도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자 예전과는 달리 묵돌이 경로했다. 땅이란 나라의 근본이다. 어찌 마음대로 준다는 말인가? 그리고는 동호에게 주어도 좋다고 말한 자들을 모조리 베어버렸다. 그러더니 당장 말에 오르면서 나라의 명령을 내리고 행동이 늦어 뒤에 도착한 자는 베어버리겠다 라며 군사를 이끌고 동쪽으로 진격하여 동호를 기습했다. 그런데 동호는 묵돌을 업신여기고 있었으므로 방비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묵돌의 군대는 순식간에 동호를 격파하고 왕을 죽여 없앴다. 묵돌은 동호를 격파하자 곧바로 서쪽으로 진격하여 월지를 폐주시켰다. 그리고 남쪽으로 두번왕, 백양의 하나망을 병탄하여 진나라의 몽염에게 빼앗겼던 흉노 땅을 모조리 되찾았다. 당시 한나라 군대는 항우와 서로 쟁탈하고 있어 중원은 전란으로 지쳐 있었다. 이로 인해 묵돌은 강력해져서 병력은 30여 만에 이르렀다. 다음, 새가 모여들듯 구름이 흩어지듯. 순유에서 두만까지 천여 년이 지나는 동안 때로는 크고 때로는 적으며 때로는 분리되어 시대가 대단히 오래되었으므로 그들의 가계를 확정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묵돌의 시기에 이르러 흉노의 세력은 가장 강력해져서 북방의 수많은 부족을 정복하고 남쪽으로는 중국과 적대하게 되었다. 이후 비로소 선우의 가계와 계승 그리고 관직, 명칭 등에 대한 기록이 이제 비로소 가능해졌다. 흉노는 좌우 현왕과 좌우 농려왕, 좌우 대장, 좌우 대도위, 좌우 대도위, 좌우 대당호, 그러니까 좌대당호, 우대당호, 좌우 골도후의 관직을 설치했다. 흉노어로 도기라는 말은 현명하다는 의미인데 대부분의 태자들이 좌도기 왕이 되었다. 좌우의 현왕 이하 당호는 많게는 10,000명, 적게는 수천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총 24군장이 있는데 이들을 만기라고 불렀다. 모든 대신들의 관직은 세습되었다. 호연씨, 난씨, 그리고 훗날의 수복씨 등 세성씨의 대신이 흉노의 귀족들이었다. 호연씨, 난씨, 수복씨 귀족이었다. 좌왕들은 우리나라에는 없네. 한 병도 그런 시가 안 남아있네. 좌왕들은 군사를 거느리고 동쪽에 살면서 상국군 동쪽에서 예맥과 조선에까지 다 있었다. 우왕들은 군사를 거느리고 서쪽에 살면서 상군의 서쪽에서 월지와 저와 강에 다 있었다. 선위의 왕정은 대군 운윤군에 이르기까지 각
각자 자기가 관할하는 기반을 가지고서 물과 풀을 따라 옮겨 살았다. 특히 좌우 현황과 좌우 농려왕의 나라가 가장 크고 좌우 골도후는 선우의 정치를 보좌했다. 24장들은 또 각자가 천장, 백장, 십장, 비소왕, 상봉, 도위, 당호, 저거 등의 관리를 두고 있었다. 매년 정월에는 군장들이 선우가 있는 왕정에서 소규모 집회를 열고 제사 지냈다. 5월에는 용성에서 성대한 집회를 열고 조상과 천지 귀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가을에 말이 살찌게 되면 여기서 천고마비라는 말이 비롯됐다고 합니다. 가을에 말이 살찌게 되면 대림에서 대규모 대회를 열어 목축과 인구의 숫자를 조사했다. 흉노의 법률은 이 사마천이 흉노에 대해서 쓸 적에 자료 수집을 너무 많이 자세히 하셨네. 흉노의 법률은 살인의 의도가 있다면 비록 칼을 뽑아 한 척의 상처를 나게 한 경우라도 사형에 처했고, 도둑질한 사람은 그의 재산을 몰수했고, 가벼운 죄를 범한 자는 태형에 처하고, 중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니 사형을 쳐버리든지 아니면은 때려서 그 다음에 내보내든지 하니, 옥에 가두어두는 것은 최장 10일이었으며 전국적으로 옥에 갇힌 사람은 몇 명에 지나지 않았다. 선우는 아침 일찍 영지를 나와 떠오르는 해를 경배하고 저녁에는 또 달에 경배했다. 그의 자리는 항상 좌측이었고 북쪽을 향해서 앉았다. 그리고 무일과 기일을 중시했다. 죽은 자에 대한 장례에는 관곽과 금은과 가죽옷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무덤에 나무를 심는 일은 없고 상복을 입지 않았다. 선우의 순장을 위한 근신과 노예는 100여 명에서 수천 명에 이르렀다. 전쟁의 발동은 항상 별과 달을 근거로 삼아 달이 차서 둥글게 되면 공격하고 이지러지면 후퇴했다. 전쟁할 때에는 적의 목을 베어오는 사람에게는 큰 잔으로 술을 내리고 노획한 전리품은 모든 사병에게 분배하고 포로로 된 적은 자기의 노비로 삼을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일단 전쟁에 참전하게 되면 모두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복병을 배치하여 적을 포위하였다. 그래서 적을 보기만 하면 그들은 이익을 구하기 위해 새떼처럼 각지에서 모여들지만 전쟁에서 패배하면 구름이 흩어지듯 와해되었다. 작전 시에 동포의 시체를 거두어온 자는 전사자의 모든 재산을 가질 수 있었다. 그 뒤 묵돌선우는 또 북진하여 혼유와 구랴와 정량과 벽곤, 신리 등 많은 부족을 항복시켰다. 흉노의 모든 귀족과 대신들은 마음속으로는 묵돌선유를 매우 경모하고 참으로 현능하다고 생각하였다. 다음, 사신에게 노약자와 마른 말만 보여주는 까닭은 무엇인가? 고조가 중국 천하를 평정하여 천하통일을 이룩한 것이 그 무렵의 일이었다. 유방이 천하통일을 이룬 것이. 고조는 천하를 평정하자 한왕 신을 대나라에 파견하여 마읍의 도읍을 정하게 했다. 흉노는 대규모로 마읍성을 포위 공격하여 한왕 신은 항복했다. 흉노는 한왕을 얻고 기세를 몰아 남쪽으로 대원을 공격하고 진양성까지 육박하였다. 한고조는 먼저 사람을 보내 정탐하도록 했다. 그런데 묵돌은 이미 하나라 정탐군이 올 줄을 알고 군대와 살찐 말들을 모두 숨겨놓고 노약자와 비쩍 마른 말만을 내놓아 보이도록 했다. 정탐군이 돌아가 고조에게 묵돌을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보고했다. 거기나 아주 비쩍 마른 말을 하고 노약자들 뿐이던데 치는 게 좋겠습니다. 고조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유경을 보내 살피도록 했다. 그러자 유경은 돌아와서 무릇
전쟁하는 두 나라는 서로 자기들의 강한 점을 자랑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도 노약자와 초라한 말들만 보이는 것은 필시 무슨 음모가 있는 듯합니다. 공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보고했다. 이에 고조는 유경을 크게 꾸짖으며 화를 냈다. 저놈이 망령된 말을 해 병사들의 사기를 꺾으려 드는구나. 그리고는 당장 유경을 잡아가도록 했다. 고조는 곧바로 흉노 토벌군을 편성하여 스스로 친히 정벌하러 갔다. 대부분은 보병이었고 총 32만에 달했다. 때는 바야흐로 겨울이었는데 혹한이 내습하고 설상가상으로 눈이 내렸다. 하나로 군대는 악정고투의 연속이었다. 병사들은 혹한